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 기자님도 감기에 걸리셨다고. 안 나요. 감기가 저도 안 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스크. 예, 네. 마스크가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랑 물 많이 마시기.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예. 금붕어가 됐습니다, 요즘. 피부가 맑아지셨어요.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네, 커피 안 먹고 물 마시느라 힘들어가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올해 마지막 취재 파일입니다. 벌써 그런가요? 저희가 정말 이렇게 장윤선 기자님을 목요일에 이렇게 모시기로 한 건 올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제작진들이 다 일체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내년에 다음 주부터 요일 바꿔주세요. 아니 근데 오늘도 너무 특검. 뉴스가 많아가지고 예.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검 얘기를 예. 아주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뭐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지만 결국 뭐 민주당이랑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 네. 예견된 수순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그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죠. 그 당시의 특검 상황 어땠었냐 4월에 처리할 때 예. 그래 물어봤더니 그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의힘에게 매우 불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결단해라. 이거 안 할 수 없다. 근데 그때 이제 주호영 대표 하다가 윤재욱 대표로 넘어갔는데 네. 그때도 그분들이 계속 대통령 눈치 보고 김건희 여사 눈치 보고 결정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때도 협상하면서 매우 답답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냥 빼버리고 정의당하고 손잡고 패스트트랙 태울 수밖에 없었고 예. 그 기한이 사실은 다 따져보면 벌써 16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나서기만 했으면 훨씬 더 그렇죠. 빨리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이미 하고도 남은 시간인데 벌써 지금 보면 2022년 9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법사위 180일, 그 다음에 본회의 60일, 최장 240일 다 견뎌가지고 12월 22일 이후 아무 때나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뭐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은 국민들이 70%나 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16개월이나 되는 그리고 괜히 뭐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왜 이거를 소환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하느냐라고 여당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했었어야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 그런 경로가 다 막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시간은 계속 가. 새로운 증거는 계속 나와. 그리고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묵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국민적 의혹은 커지고. 그러니 당연히 이 특검법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뭐 이제 남 탓할 게 아니라 자승자박이다. 자충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부권이 뭐 사실상 이것도 예고가 된 상태예요. 오늘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는데. 네. 예고가 아니라 뭐 입장을 확실히 밝혔던데요. 예. 뭐 지금 여당에서는 명칭도 아예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거죠. 누가 김건희 여사. 근데 그 이름을 넣기가 거죠. 싫었던 것 같아요. 좀 비겁하죠. 그리고 여태까지 있다가 이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입에 다 붙어버렸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간단해요. 6글자입니다. 쉽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이 쌍특검 정부로 오면 즉각 거부권 행사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저는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이러시는지 이제 정말 국민을 무시하거나 네.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대충 뭉개도 된다라고 판단하시거나 이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뭐
즉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지난 주말부터 이미 입장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듯이 이 국면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재의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네. 근데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거부권을 쓰고도 특검이 통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가장 유력한 전망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그 오늘 그 표결 처리된 안을 뭐 내일 정도에 대통령실로 이송을 하면 이제 정부로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 행사하면 내일 오전 되겠네요. 그러면 15일간의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제2 요구가 국회로 오는 거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이거를 며칠 안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갖고 있다가 최소한 그 과반 출석의 3분의 2 제적의원의 3분의 2 찬성이면은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숫자만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1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네.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1월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고 뭐 새로 시작되는 이제 이준석 신당 출연할지 알 수 없지만 이낙연 신당 뭐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당들이 모두 공천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예컨대 공천에 탈락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되겠다. 내년 총선 불출마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 계산이 돼요, 표로. 네. 그리고 막판에 본회의 출석 안 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뭐 굳이 내가 뭐 그러니까 당론과 다르게 가거나 그렇죠. 이제 본인의 공천에 따라서 자체 판단을 그렇죠. 하게 되는 그 거죠. 의원들이. 숫자가 한 15표, 20표 이내만 되면 이게 재의결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특검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월에 만약에 그런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2월, 3월 두 달 있다가 이제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 플러스 김건희 특검까지 총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내외가 이런 엄청난 폭풍우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민심과 괴리되는 방향으로 정치의 향방을 잡아도 된다고 누가 코치를 하는 것인지 이런 정무적 판단을 아무도 안 하는 것인지 듣고도 무시하는 것인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상황에서 주목되는 인물 바로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과연 대통령 부부에게 네. 뭔가 좀 쓴소리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뭐 혹시 제2부속실을 설치하자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거나 이런 좀 다른 방안이나 제3의 길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게 제3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제3의 길. 이건 당연한 길이죠. 당연히. 당연한 길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도 특별감찰관 없었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게 특별감찰관 요구합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특별감찰관을 전임 정부가 다 비판하면서 이거는 또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전 정부 없는 탓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전 정권 씨 찾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딱 전 정권 핑계대면서 그 뒤에 숨어버리는 이 비겁한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제2부속실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초반에 후보 시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영부인 역할을 안 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그 아내로서만 역할을 하겠다. 조용한 내조 얘기했었잖아요. 조용한 내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조용한 내조가 아니었잖아요. 지난 1년 6개월간 보여준 내용을 보면 실제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그 최재형 목사랑 둘이 나눈 그 영상 속의 대화인데요. 네. 그 대화에 보면 남북 관계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주조가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분은 조용한 내조는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내막과 관련해서도 최근 정치권에 어떤 얘기가 도냐면 무슨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날 그 기자회견은
본인이 자청했다기보다는 캠프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러니까 좀 나가서 어쩔 이런 수 없이. 입장을 좀 밝혀주는 게 어떠냐라는 차원에서 기획됐던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영부인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나에게 제기된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 그거를 그냥 다 감내하는 차원에서 그냥 아내로서의 역할만 해야겠다라고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랐던 거고 어찌 보자면 우리 국민들은 그날의 눈물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남편에게 미안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 얘기가 없고. 맞아요. 그 부분도 지적이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게 어떤 차원에서 있었던 일인지 그리고 그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를 다시 꺼내서 찾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유화책들을 내놓고 마치 이것 때문에 특검을 안 해도 된다라고 면피용으로 넘어간다? 저는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특검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은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부담이죠. 부담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국면을 여일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17.15% 표차나 되는 큰 퍼센트 차이로 국민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는 거였고 그 네. 안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도 소통 현장 강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그에 맞춰서 변화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이슈까지 터졌기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민심의 강도가 그냥 무시해도 좋은 정도는 아니다. 특히 지금 경제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자영업 하시는 중소상공인들 이자 내느라 바빠서 뭐 그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태영건설 얘기 또 워크아웃 됐고. 워크아웃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PF 얘기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고물가 뭐 고유가 뭐 이거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는 덮고 가겠다. 저는 분노가 태풍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공개 석상에서 안 보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시장도 가고 뭐 김장도 하고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봉사 펼쳤었는데 많이 하셨죠. 봉사. 그리고 네. 크리스마스고 이러니까 또 연말이고 하니까 네. 어디든 가서 봉사했어야 됐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사라진 현 상황 어떻게 이유는 저는 읽고 계세요? 명품백 이후에 못 나온다고 봅니다. 음. 예, 명품백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정해진 해외 순방 일정이 있어서 그거는 안 갈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것 가긴 같고. 하지만 그 밖에 국내 일정은 잡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당장 그러면 기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 나오면 안 받습니까? 물론 질문 그러고 세례가 있어요. 쏟아질 텐데. 예. 물론 그러고 있습니다. 풀단 취재 딱 한 명만 해가지고 그 현장만 하게 하고 통제할 수는 있지만 예, 통제는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누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시선이 또 곱지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뭘로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또 막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또 누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차원에서 지금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 했던데 영부인 스스로 자기 입장 밝혀야 된다. 네. 예, 명품백 문제도 그렇고 이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결자해지가 제일 깔끔하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수사해야죠. 네. 서면 조사를 하거나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큰 의혹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한 번도 조사도 없었고요. 조사해서 내용이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옳죠. 홍준표 시장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조치들이 없기 때문에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뭐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 국민 여론은 완벽하게 등 돌릴 수밖에 없다. 저는 대통령실이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네.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게 보수 매체에서조차도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관저에서 나와서 사적으로 거처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보수 언론다운
처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수 언론들이 아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사가로 가라 이런 네, 제가 보수 관계자들 보수 패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 절대 안 간다. 아크로비스타로 안 가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지난 지방선거 때도 어떤 아크로비스타의 힘 같은 압력을 받았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보수 언론들이 직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특히 이제 명품백 논란 이후에 그게 터져 나온 건데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게 제목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리스크가 아니라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특검 앞으로 이제 이게 훨씬 전 일이니까 특검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설, 인사 개입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되고 그리고 명품백 파문에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문제를 일파만파 키울 게 아니라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초반에 문건 유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민정수석실 이제 공직 감찰에서 대통령 동생과 관련된 이슈들이 제기됐을 때 그거를 어떤 건지 정확하게 찾아서 문제 해결을 했다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전망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돌려서 공격했어요. 문건 유출한 사람 누구야? 너 나와. 찾아내서 그래가지고 조홍천, 박관천 두 사람이 처벌받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뭐 십상시 문고리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탄핵. 점점 커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슈가 더 커졌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 의상실 나오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데 저는 지금 그 국면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느끼고요. 지금 도처에서 언론사들이요. 비판 보도하면 압수수색 당하거든요. 지금 평화방송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예, 지금 성역 없는 보도를 하는 매체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 2023년 과거에 저희가 이제 2016년, 2017년 5개월이나 되는 촛불혁명을 했을 때 전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켜본 독일 언론들이 앞으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평화로운 국민들의 그런 집회를 통해서 정권 교체까지 이뤄내는 이 엄청난 민주주의의 에너지를 본 서방이 감격했던 그런 상황을 또 한 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신 건데 네. 이런 와중에 이렇게 어수선한 와중에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됐습니다.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임을 이제 한다고 밝혔고 이관섭 정책실장이 이제 이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요. 네. 요거를 대통령실 쇄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당내에 좀 물어봤어요.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소위 이제 구체제 숙청의 완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 무슨 말이야? 무서워. 대한민국에서 숙청이 북한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번의 또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뭐 하여간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하튼 핵심은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20개월 정도 지났으므로 뭐 그만두어도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관섭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기획수석 맡은 지 한 달 됐거든요. 정말 얼마 안 됐는데 3실장 체제로 간다고 하면서 뭐 맡은 자리긴 한데 다시 또 보직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 정부는요. 장관 석 달 하고 너무 이런 인사가 많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겸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권익위원장 하다가 5개월, 6개월 만에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돌려막기 인사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별로야? 바꿔.
아니야? 이 당대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이준석 체계가 대표 좀- 쫓아내고 그다음에 어거지로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세웠다가 이 사람으로 총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수준이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대기 비서실장으로는 내년 총선 못 치른다.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총선을 당대표 치르는 자리는 아닌데. 아닙니다. 총선하고 대통령 비서실하고 무슨 상관이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정치적 중립은 무시돼도 된다. 당정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니 상황인 이런 거네요. 사실 이게요 중대한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탄핵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대한 그 위반 법률 사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이게 바람직한 건가? 이제 스스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무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정권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적절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독도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 독도를 왜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 일본 정부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 붕짜자 붕짜. 우리 참 신원식 장관이 어떤 생각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그것은 진보든 보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뭐 정부도 인연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아니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예. 영토 분쟁, 영유권 분쟁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군인들 정신교육하는 기본 교재, 그러니까 이걸로 장병 교육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교재 안에 독도, 센가쿠 열도, 쿠릴 열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시를 기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일본 정부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해할 수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 땅이므로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다툴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본은 무슨 소리야. 독도는 분쟁 지역이고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니네 땅인지 우리 땅인지 따져보자라는 게 일본 정부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분쟁 지역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서 그 이슈를 무시하고 대꾸하지 않아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떡하니 어디다 넣냐? 장병들 교육하는 기본 교재에 이거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대통령의 지시도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 게 이게 사안을 좀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일단 내 책임은 아니야라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심각한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한반도 지도가 11번 들어갔는데 이 중에 독도가 표기된 지도는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국가적 위기 상황을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는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병자호랑 관련된 지도에 울릉도, 제주도, 일본 쓰시마 섬은 있는데 독도는 없다는 거고요. 일부러 뺀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전하교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들 나라 그러니까 제3자 그러니까 주어 논란을 또 낳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문제를 치부하고 넘어갈 일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일단 시끄러워지니까 해당 교재를 일단 전량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끝낼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고요. 이런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어떤 논거를 가지고 다른 데도 아닌 우리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려고 했다. 뭘 교육하려고 했던 것인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떤 사관을 교육하려고 도대체 이런 교재를 만든 것인지 이 교재를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예.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거 다 찾아내야 되죠. 일단 국회 국방위를 열어서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붕짜자 붕짜. 예. 신원식 장관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단순히 하고요. 국방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아니라면 예컨대 안보실 윗선이 대통령실 안에 있다면. 안보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랬다면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오늘 또 그 전방에 가셨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것을 좀 막기 위한 차원의 제스처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는 이제 다 간파합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일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이 있었어요. 공만 그냥 넣고 과는 다 뺐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공과 과를 똑같이 기술하고 후대가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공만 강조하고 과는 없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거, 그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거 작업을 뭐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끌고 미화하는 가는 움직임이 듯한 있죠. 예, 이런 스탠스가 근데 보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소위 얘기하는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루한 논쟁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미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 다 끝난 논쟁을 다시 2023년, 2024년에 와서 또 해야 된다는 게 피곤합니다. 참 예. 문제가 많은 교재입니다. 주제 파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